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와 체형 관리 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은 비타민 할 거라서 비타민 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그 중간고사 안내해 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 반에서 5시 아니 뭐래 2시 반에서 3시 20분까지 5교시죠. 아니 6교시구나. 6교시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관 지하 103호랑 106호에 나누어서 반반씩 나누어서 볼 거고요. 강의실 명단을 제가 그 카톡이랑 캔버스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103호에서 106호 이렇게 나눠서 오시면 되고 출석부 순서대로 그냥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범위는 오늘 한 비타민까지 공부하시면 되고 문제 형식은 객관식하고 OX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월 19일 화요일 2시 반에서 3시 20분까지 미래혁신관에서 중간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관련해서 시험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도록 할 테니까 뭐 다른 과제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미리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그 시험을 볼 수 없다. 그러면은 제가 시험 당일날 그 이메일을 통해서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과제 형식으로 이제 오픈북이죠. 오픈북 형식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제 이메일로 다시 제출을 하면 되는데 당일날 시험날 당일날 제가 이메일로 문제를 드리면 오픈북 형식으로 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해서 당일날 내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직접 시험 보는 학생들과는 그 평가 방식이 좀 다르죠. 웬만하면 특별한 그 정말 못 오는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와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 또 못 보게 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왜 시험에 참석을 못 하게 되는지.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저기 뭐죠?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 트랜스 지방산 관련된 과제 오늘까지니까 잊지 말고 캔버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비타민 할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조절 영양소인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비타민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비타민. 그리고 왠지 모르게 비타민은 되게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추가로 비타민은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비타민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얘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자꾸 사람들이 추가로 비타민을 그렇게 돈 주고 자꾸 사고 사 먹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비해서 비타민은 사실 내 몸에서 필요한 양이 아주 적어요. 그 탄단지는 하루에 필요한 양이 그램 단위예요. 하루에 뭐 단백질은 55에서 65g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램 단위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지만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미리그램 혹은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권장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단지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양이죠. 하지만 그 조금인 애가 만약에 내 몸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앞서 얘기한 탄단지가 내 몸에서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단지가 내 몸에서 제대로 대사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애들이 비타민이거든요. 물론 비타민이 지 나름대로의 고유의 역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역할이 탄단지가 제대로 잘 우리 몸에서 대사되고 쓰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양은 소량이지만 그 소량이 없으면 어, 주 영양소인 탄단지가 내 몸에서 제대로 대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예요. 필수 물질이에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내 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이 쓰이는데 합성되지 않는 비타민이 훨씬 더 많아요.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는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엔 다 식사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비타민을. 예외라 하면 이제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애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이타민 D라든지 뭐 나이아신, 바이타민 K 얘네들은 체내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성되는 경로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이거 이외에는 다른 종류의 비타민은 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될 때 얘가 기름하고 더 친하냐, 아니면은 물하고 더 친하냐에 따라서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용성은 이제 기름하고 친해요. 기름에 잘 녹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될 때도 지방 성분하고 같이 이동합니다. 우리가 막 음식하거나 그럴 때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 기름하고 잘 섞이고 기름에 잘 녹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될 때도 지방하고 같은 루트로 소화 흡수가 됩니다. 그게 지용성 비타민인데 우리가 발견된 순서대로 바이타민 한 다음에 A, B, C, D 이렇게 그 알파벳을 붙였어요. 그 중에서 기름하고 친한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물하고 친한 수용성 바이타민은 비타민 C와 바이타민 B1, 2, 6, 12, 나이아신, 엽산, 바이오틴, 판토텐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타민 C, 그 다음에 이 비타민 B1부터 바이오틴, 판토텐산까지 다 합쳐서 얘네들이 구조가 되게 좀 비슷비슷하고 그다음에 체내에서 하는 역할이 좀 공통된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비타민 B 복합체라고 불러요. 합쳐서 다. 아이고, 아이고. 복합체 아니면은 그 영어로는 바이타민 B 컴플렉스로 여러분이 그 종합 비타민제 이런 거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서 먹으면 거기에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B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런 거는 바이타민 B에 해당하는 이 종류들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종류가 여러 가지죠. 자, 이거 이외에도 바이타민에 속하는 화합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꼭 필수적인 바이타민이 이제 이렇게 앞에 적혀 있는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이 기름하고 친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용성 ADEK는 기름에 잘 녹아요. 그래서 지방하고 같이 먹어야 훨씬 더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소화 흡수될 때 똑같이 지방 흡수 경로를 따라해요. 그래서 지방도 소화될 때 왜 담즙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방이 유화가 돼서 그다음에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랑 만나려면 담즙이 필요한데 지용성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얘네들이 소장에서 흡수된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할 때도 혈액이 다 물이잖아요. 수분이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하고 친하지 물하고는 안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혈액 안에서 데리고 다니는 운반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필요로 했어요? 지단백질을 필요로 했죠. 뭐 LDL, HDL 뭐 이런. 왜냐면 지방이 내 몸에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 혈액하고 안 섞이기 때문에 딱 원하는 곳에 도착하려면 옆에서 데리고 다니는 애가 필요한데 그게 지단백질이라고 했어요. 그런 지단백질들이 지방을 데리고 다니면서 간이라든지 필요한 조직에 그 운반을 시켜주듯이 지용성 비타민도 혈액에서 혼자 다니지 못하고 그 걔네들을 이동시켜주는 단백질이 고유의 단백질이 다들 있어요. 그 운반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그 단백질 형태도 있고 앞서 얘기한 지단백질 형태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고유 단백질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단백질 지방하고 같이 하는 그런 지단백질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쨌거나 얘네들이 혈액에서 혼자는 못 다닌다. 지방하고 성격이 똑같죠. 자, 그다음에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많이 섭취하면 체내 저장이 되는데 주로 간에 저장이 많이 됩니다. 간세포에 저장이 주로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쉽게 배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내 저장이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과잉 섭취하면 톡식한 독성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독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체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적당량 섭취해야 됩니다. 지용성 바이타민은. 체내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먹어도 결핍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요. 이 영양 결핍 증상이라는 것이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겉으로 이제 그 비타민이 특정 비타민이 결핍이 되면 특수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게 오랜 기간 섭취를 못해도 그 결핍 증상이 이제 서서히 고유의 결핍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편이죠. 반대로 바이타민 C나 비타민 B 컴플렉스 같이 물하고 친한 이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고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 과정에서 식재료를 가지고 막 요리하잖아요. 요리할 때도 손실이 잘 돼요. 왜? 물에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씻는다든지, 뭐 그래서 끓인다든지, 삶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빠져나갑니다. 물로 빠져나가요. 좀 손실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 얘는 이제 그 무슨 담즙이나 이런 데 필요 없이 물하고 잘 섞이니까 그냥 바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탄단지는 이게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탄단지는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탄수화물은 당 형태로, 단백질은 아미노산 형태로, 지방은 지방산 형태로 다 쪼개져야지 소장에서 흡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되게 작아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비타민은 식품에서 떨어져만 나오면 그대로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대로 소장에서 흡수. 소장에서 흡수. 그러니까 식품의 결합, 식품 성분에 이제 결합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소화 과정 중에서 분리가 되면 소화 효소의 도움 없이 소장에서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더구나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잘 섞여서 체액하고도 잘 섞이기 때문에 식품에서 성분이 분리가 되면 그대로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분자량 작아. 수용성 비타민은 특징이 체내 저장되지 않고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내가 섭취를 했다 그러면은 주로 소변으로 쉽게 배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쉽게 배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체내 저장되지 않고 과잉 섭취된 게 배출되니까 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 저장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결핍이 되면 고유의 결핍 증상이 매우 쉽게 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비타민이 어느 식품에 많이 들어있고, 그걸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체내 기능을 다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그냥 알면 되겠어요. 어차피 여러분 교양 수업이니까. 뭐 기전이나 뭐 대사나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이, 아, 이런 비타민이 내 몸에서 어떤 기능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구나, 대표적으로. 그래서 결핍되면 어떤 임상 증상이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아, 이 비타민을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비타민 A는 크게 레티놀과 카로티노이드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는 형태가 레티놀이에요. 물론 카로티노이드 형태도 동물성 식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어디에 더 많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동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A 중에 구조가 조금 달라요. 레티놀과 카로티노이드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랬을 때 레티놀 형태의 구조를 가진 비타민 A는 동물성 식품에 좀 더 많이 있는 편이고, 카로티노이드 형태의 비타민 A는 식물성 식품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카로티노이드는 독특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색을 나타내는 비타민인데요. 주로 붉은색, 오렌지색이라든지 적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색들을 독특한 색을 이제 띠게 됩니다. 바이타민 A가 우리 몸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눈 건강이에요, 눈. 근데 눈의 어떤 건강이냐?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게 하는 건강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깜깜한 데에 딱 들어가잖아요. 뭐 영화관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불 꺼진 집에 갑자기 들어간다든지 이랬을 때 밝은 데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한 수초가 지나면 이제 점점 이제 형태가 구분이 되고 어두운 곳에서도 내가 적응하면서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근데 그때 바이타민 A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A가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는 특정 단백질 합성하는 데 관여를 해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인데 뭐 이름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뭐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고 이렇게 그 어두운 데서 물체를 잘 보이게끔 해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암적응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어두운 데서 볼 수 있게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만들어놔야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서 어두운 데서 잘 보게 되는데 그때 비타민 A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럼 내가 어두운 데서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밤에 잘 안 보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야맹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빨리빨리 사물 구분이 안 된다. 밤길이 어둡다. 잘 모르겠다. 비타민 A가 부족한 겁니다. 자, 또 하나 비타민 A는 이제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 상피세포란 게 뭐냐면 우리 피부 조직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조직을 우리가 상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포 중에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그게 피부가 될 수도 있고 피부는 이제 우리 인체에서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세포죠. 그다음에 각각 장기가 있으면 그 장기도 가장 겉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눈이면 눈, 각막, 뭐 폐, 소장, 뭐 이런 데도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피세포인데 그 상피세포가 빠르게 잘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이타민 A예요. 우리가 화장품 중에 우리가 피부세포도 주기가 있어요. 세포가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아니고 각각의 조직에 있는 세포들마다 그 유효 기간이 다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피부 세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적혈구 같은 세포는 한 120일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세포마다의 고유의 유효 기간이 있는데 피부 세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달 정도의 지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세포가 죽어가지고 이제 각질이 돼서 떨어지면 새로운 세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피세포가 계속해서 복원이 되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하려면 어, 바이타민 A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 가장 겉에 있는 상피세포가 각화가 됩니다. 각질화. 각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세포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세포가 상피세포의 역할 중에 하나가 프로텍트,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그 상피세포가 건강하지 못해서 각질화가 되고 금방 떨어져 나가는데 재생이 또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의 유해 물질이 내 몸 안으로 침입을 잘 하겠죠. 감염에 취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감염에 취약해져요. 특히 이렇게 피부는 그나마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두껍기 때문에 또 그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간의 결착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 쉽게 투입을 하지 못합니다. 피부 자체가 방어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부로 덮여 있지 않은 곳, 예를 들어서 눈알이라든지 코 안쪽 점막이라든지 이런 곳은 피부에 덮여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잘 하게 되는 거고, 이 구강, 입 안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래서 그 세균이 침입하는 것을 그래도 막기 위해서 거기서 이런 눈알이나 코 점막이나 입안이나 이런 데서 무엇을 분비합니까? 점액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눈알도 미끌미끌하고 코 안쪽도 미끌미끌하고 입안도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런 점액을 분비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액 분비도 잘 안 돼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감염이 굉장히 쉽게 되죠. 그래서 눈 같은 경우에는 안구건조증, 뭐 염증 감염돼가지고 결막염,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만약에 각막이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영양 결핍이 지속되도록 놔두지는 않지만 각막이 연화된다거나 뭐 각막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실명에 이를 수도 있죠. 그래서 바이타민 A가 이제 이렇게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재생도 잘 되고 잘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A가 이제 필요합니다. 바이타민 A 중에 우리가 카로티노이드, 아까 식물성 바이타민 A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 카로티노이드는 특별히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몸에 이제 산화를 막아주는 안티옥시던트, 엔타이가 막는다, 저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럼 이 산화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막 일어납니다. 뭐, 영양소의 소화 흡수라든지, 뭐, 면역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 내에 그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사작용들이 막 일어나면 그 대사작용들이 대부분 O2 산소를 바탕으로, 왜냐면 우리가 계속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산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사작용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대사작용이라는 게 화학 반응이죠.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부가적인 부가 산물로 유리 레디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유리 레디칼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전자가 그 우리의 원소가 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건 그냥 뭐 그냥 흘려 들어서도 돼요. 흘려 들으셔도 되는데 우리의 원소가 이제 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를 이제 전자가 둘러싸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뭐 산소가 됐든 수소가 됐든 탄소가 됐든 어쨌거나 모든 원소들은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런 대사 화학 반응 중에서 보통 이 전자들이 쌍을 이루면서 있거든요. 쌍을.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쌍인 거죠. 그 쌍을 이루면서 이제 원소들이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하는데 막 이렇게 이리저리 대사 작용이 일어나다 보면 쌍을 이루지 못하고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홀수가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전자가
그 반응에 관여를 하면서 얘네들이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소의 전자가. 그럼 얘는 쌍을 이루고 있는데 얘가 지금 혼자 따로 떨어져 있죠. 쌍을 못 이뤘어요. 그렇게 혼자 외톨이가 된 이런 전자들은 쌍을 이루기 위해서 지가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쌍을 이루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자를 끌어오거나 당겨오거나 자기가 이탈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갑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반응성이 커져요. 이런 외톨이 전자쌍, 공유하지 못하는 이런 비공유 전자쌍을 우리가 유리 라디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이 큰 이런 유리 라디칼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얘는 지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정상적인 세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서 거기서 전자를 뺏어와요. 그럼 뺏기면 내가 정상적으로 안정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유리 라디칼이 와가지고 내 전자를 빼앗아가면 내가 이번에는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세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산화라고 해요. 산화. 그래서 우리 인체는 끊임없이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대사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런 유리 라디칼을 소거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타고난 항산화 시스템이 있어요. 유리 라디칼을 제거하고자 하는 항산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항산화 시스템과 스트레스가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가지고 특별히 질병이 잘 유발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거나, 그 다음에 뭐 질병에 걸렸거나, 나이를 먹어서 노화 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뭐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런 식의 그 주변에 자극이 더해지면 이 우리 몸의 인체 내에 타고난 항산화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항산화 시스템이 망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리 레디칼들이 소거되지 못하고 막 체내에 쌓이겠죠. 그럼 이들이 이제 세포를 막 공격하면서 내 몸을 산화시킵니다. 그러면 질병이 더 많이 빠르게 질병이 발생되기도 하고 노화가 촉진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런 유리 라디칼을 소거하기 위한 항산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항산화 시스템을 조금 더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또 식사 섭취도 아주 이상적으로 올바르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항산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하고 내 몸의 면역 반응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을 좀 찾아서 더 섭취하려고 하죠. 근데 그 항산화 영양소들이 되게 많은데 바이타민이 그런 항산화 역할을 하는 바이타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이미지가 되게 좋은 거예요.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타민 중에서도 이 카로티노이드가 특히 또 항산화, 이 우리 몸에 있는 유리 라디칼을 소거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그런 항산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 가지 질병 예방이나 노화 방지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까 비타민 A가 그 세포 보수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요. 비타민 A가. 그래서 특히 비타민 A는 유아기 때 성장이 그 꼭 권장량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아기가 그때 예전에 우리가 인체의 성장 발달 곡선 제가 두뇌 발달하면서 얘기했었죠. 인체의 성장 발달 곡선이 이렇게 S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창기 0에서 4세 때까지의 이 유아기 때는 성장과 발달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때 그 바이타민 A가 많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성장 발달이 원활하게 많이 일어날 때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때 비타민 A가 결핍이 되면, 어, 성장 발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것이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 때 특히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비타민 A가 꼭 필요하고, 또 이제 아이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체를 이루어서 태아로 인간으로 발전되는 고 시기 때, 임신기 때도 바이타민 E를 필요한 만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성장 발달이 그때 뱃속에서부터 벌써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지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임신기 때, 유아기 때는 딱 필요한 권장량만큼 우리가 바이타민 A를 꼭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비타민 A가 이제 눈 기능에 이제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핍증은 이제 야맹증이라든지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면 간에 많이 쌓여요. 그래서 과량 섭취할 경우에는 오심과 구토, 오심이라는 게 너지야. 울렁울렁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토할 것 같은 거. 그 너지아나 구토,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뭐 탈모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잉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영양소들이 이제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상으로 섭취하면 독성을 나타내는 건데 바이타민 A도 체내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이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섭취하면 이런 과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잉증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비타민 A를 평상시에 식사로는 섭취하기 어려워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때까지 비타민 A만 주구장창 먹기가 일반적인 식품으로는 어렵습니다. 일반 식사로는 과잉증이 잘 안 오고 어떨 때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로 일반 식사가 아닌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 A가 과잉으로 농축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그 다음에 뭐 건강식품으로 다려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장어즙 뭐 이런 것들 다려 먹는 거 이렇게 뭐 장어즙을 예를 들어서 한 몇 개월을 오랜 시간 동안 먹는다 이럴 경우에 이제 과잉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타민 A는 일일 평균 권장량만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무슨 안구 건조증이나 뭐 각막 연화증 이런 경우는 이제 실명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까지 우리가 그 방치를 하면 안 되겠고 여기서 나타나는 결핍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비타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 결핍증이에요. 자, 영양 결핍증은 어떻게 한다?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면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비타민 A를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뭘 먹고 비타민 A를 보충을 하느냐? 급원 식품을 보시면 아까 레티놀 같은 경우는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바이타민 형태라고 그랬죠? 동물의 간에 많이 있습니다. 뭐 순대 먹을 때 간 주세요. 그럼 그 간 있잖아요. 삶아진 간. 왜 동물의 간에 많겠어요? 아까 비타민 A가 어디에 저장된다고 그랬죠? 간에 주로 많이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간도 지가 간에다 비타민 A를 많이 저장하니까 그 동물의 간을 먹으면 거기 비타민 A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얘가 지용성이니까 생선 기름 이런 데도 이제 많이 들어있고 생선 중에는 장어에 비타민 레티놀 함량 높고 그다음에 달걀 노른자에도 이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동물의 간만 계속 빼먹고 있지는 않잖아요. 간만 삶아 먹지는 않잖아요. 어유도 뭐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 달걀 노른자도 먹어봤자 이 안에 들어있는 레티놀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만큼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품 형태로 먹었을 때는 그런 과잉증이 생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압축해서 농축해서 장기간 먹는다든지 장어를 식사 그냥 생선 구워 먹는 거나 졸여 먹는 형태로 먹는 게 아니라 고아가지고 즙을 내 가지고 장어즙을 막 몇 개월씩 그렇게 스테미너 음식으로 먹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과잉증이. 그다음에 식물성 비타민 A 형태는 이제 카로티노이드인데 카로티노이드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서 그냥 영양 상식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영양 관련 기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알면 좋은 게 베타카로틴, 그다음에 루테인, 그다음에 라이코펜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주로 아까 카로티노이드가 독특한 색깔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오렌지색을 주로 많이 나타내서
오렌지색을 나타내는 채소나 과일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고 실제로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게 바로 이 베타카로틴입니다. 물론 루테인과 라이코펜도 항산화 능력이 있지만 실제 체내에서 활성이 굉장히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걸로 연구가 되게 많이 된 거는 그 베타카로틴이에요. 그래서 오렌지라든지 당근, 그다음에 호박, 호박도 이제 단호박 아시죠? 단호박 쪼개보면 안에 주황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타카로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오렌지색 피망 뭐 이런데 파프리카 이런데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루테인은 요즘에 눈 건강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광고를 해요. 루테인 섭취를 해요. 뭐 눈이 건강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건강기능식품 알약으로 많이 파는데 그 루테인은 이제 녹황색 채소가 뭐냐면 녹색과 오렌지색이 같이 섞여 있는 채소. 보통 시금치나 브로콜리가 그런 겁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가 초록색 아니야 하시겠지만 거기에 자세히 보면 붉은 빛깔도 있거든요. 근데 초록색이 엽록소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녹색으로만 우리가 보이는 거지 사실은 거기에 카로티노이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데 시금치나 브로콜리에 루테인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라이코펜 하면은 이제 빨간색 토마토, 수박 이런 과일이나 채소, 붉은색 채소나 과일에 라이코펜이라는 카로티노이드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카로티노이드가 어떤 역할을 많이 하냐면 그 식품에 이제 카로티노이드 형태로 있다가 우리도 형태로 있다가 우리가 이제 섭취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가 되면 얘가 어쩌고 저쩌고해서 레티놀 형태로 이제 바뀌어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대로 바뀌지 않고 카로티노이드 형태로 그대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화학 구조를 바꿔서 레티놀 형태로 화학 구조를 바꿔서 그 레티놀이 하는 그 역할을 그대로 뭐 암 적응 능력이라든지 뭐 상피 세포의 조직을 뭐 보수한다든지 이런 능력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카로티노이드 형태 그대로 작용을 해가지고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게 이렇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카로티노이드를 레티놀 형태로 바뀌기 전 단계다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A의 전구체라고 프로비타민 A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 프로라는 게 이 프로예요. 프로. 뭐뭐 하기 전 단계. 프로비타민 A. 근데 어떨 때 레티놀로 바뀌고 어떨 때 카로티노이드 그대로 작용을 하느냐 내 몸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내가 예를 들어서 레티놀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이타민 A의 기능은 이 레티놀 형태예요. 내가 비타민 A가 부족해. 그러면 이제 카로티노이드를 섭취하면 내 몸에서 어떻게 해? 얘를 레티놀 형태로 바꿔가지고 기능을 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음식을 동물성 식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레티놀을 충분히 섭취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카로티노이드가 레티놀로 굳이 많이 바뀌지 않고 카로티노이드 형태 그대로 혈액에 돌아다니면서 세포의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베타카로틴이나 루테인, 뭐 라이코펜 이런 것들이 이제 카로티노이드의 종류인데 특히 이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비타민 A 레티놀로 전환이 안 돼요. 얘는 레티놀로 전환 안 돼. 그냥 라이코펜은 라이코펜 그 형태, 카로티노이드 형태 그대로 혈액에 돌아다니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어디에 많아? 토마토나 수박 같은 붉은색 과일에 많아요. 이 라이코펜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이 라이코펜이 실제적으로 항산화 능력을 많이 하면서 이 유리 레디칼을 이제 많이 그 소거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특히 유리 레디칼이 누구한테 많이 있느냐? 흡연하는 사람들이 특히 유리 레디칼이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 폐암 예방이라든지 흡연하는 사람들의 항산화 능력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꽤 많이 하고 그런데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더 항산화 능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고
이제 연구들을 봤을 때 그런 폐 관련 질환이라든지 흡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항산화 능력을 되돌려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고 라이코펜이 또 전립선암 예방 이런 데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는 그 식재료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주로 많이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 형태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당근이나 호박 이런 걸 많이 먹으니까 혈액 중에 존재하는 카로티노이드 중에서도 베타카로틴 농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 유럽 사람들은 토마토를 워낙에 많이 먹으니까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중의 카로티노이드 중에 라이코펜 함량이 좀 높은 편이고 이렇게 먹는 거에 따라서 혈중 농도도 이제 달라지죠. 자, 바이타민 A는 이런 애들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용성 비타민인 바이타민 D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비타민 D는 나중에 우리 무기질을 나중에 배울 텐데 비타민 D는 항상 칼슘과 함께라고 적어놓으시면 칼슘 작용과 함께합니다. 얘는. 칼슘과 함께 생리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를 공부하면 항상 칼슘을 같이 생각해야 돼. 자, 대부분의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 안 되는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누구로부터 합성이 되냐? 지난 시간에 지방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누구로부터? 콜레스테롤로부터. 자, 피부 조직에 있는 콜레스테롤로부터 얘가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 자외선이 이렇게 조사가 되면 피부 세포막에 있는 콜레스테롤로부터 걔가 화학 구조를 바꿔서 바이타민 D를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체내 합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햇빛을 그냥 받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있어야 되죠. 필요한 만큼. 세포막에 있는 콜레스테롤로부터 자외선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얘가 화학 구조를 바꿔서 바이타민 D 형태로 바뀝니다. 그렇게 비타민 D 형태로 바뀌면 얘가 신장, 콩팥을 거쳐서 내 몸에 필요한 곳에 이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돼요. 자, 이런 비타민 D의 가장 큰 기능 아까 칼슘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뼈대사입니다. 뼈. 골격. 그 튼튼하게. 어떤 식으로 여기 그 보시면은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켜주고 칼슘의 용출을 촉진시켜주고 배설을 억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슘하고 같이 연관이 된 거죠. 이 작용을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그 칼슘이라는 것이 이제 뼈에 가장 많은 양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혈액에도 혈액 내에도 칼슘이 일정한 농도로 항상 우리가 그 유지가 됩니다. 항상 유지가 되고 특히 혈액 내의 칼슘 농도는 반드시 일정한 수치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99%는 뼈에 칼슘이 가 있고 한 1% 정도는 혈액에 녹아 있어요. 칼슘이 전해질 상태로 이렇게. 근데 이 혈액 내에 전해질 상태로 있는 이 칼슘이 아주 그 우리 몸의 균형을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신경의 자극 전달이라든지 뭐 근육이 움직이거라든지 이럴 때 칼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 내에 칼슘이 항상 일정한 농도로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유 되게 안 먹고 칼슘 조금도 안 먹어 막 칼슘이 지나치게 너무 부족해.
그래서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 생명 현상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아주 재빠르게 이 칼슘 농도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뼈에서 칼슘 빼내고 이 정도는 일도 아니야.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바로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 현상에 심장 박동이 우리가 수축하는 것도 칼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내 칼슘 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혈청 칼슘 농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우유를 안 먹어도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골골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멀쩡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유를 되게 안 먹어도. 그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맞추느냐? 만약에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부갑상선이라고 우리 목이 있잖아요. 목, 머리가 있고 여기 목이 있으면 사람 머리야 여기에. 목 옆에 이제 갑상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젖 주변에 만져지는 갑상선인데 그 갑상선 위에 부갑상선이라고 또 있어요. 그 부갑상선이라는 기관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을. 혈전 칼슘 농도가 떨어진다? 그럼 부갑상선에서 그걸 캐치해요. 혈액 내 칼슘 농도 떨어졌네? 그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갑상선에서 혈액 내 칼슘 농도 떨어졌다는 것을 캐치해서 부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호르몬이 이제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단백질이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갑니다. 콩팥. 그럼 콩팥에 있던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바뀌어요. 여기에 이제 그 수산화기가 막 붙으면서 이건 화학적인 이야기니까 어쨌거나 구조를 바꿔가지고 활성형으로 잠자고 있던 비타민 D를 깨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형으로 바꿔줘요. 그런 활성형으로 이런 OH기 수산화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가 비타민 D에 막 붙어가지고 활성형이 되면 그 활성형이 된 비타민 D가 신호를 전달합니다. 어디에? 뼈에 가서는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빼옵니다. 왜? 뼈에는 어차피 칼슘이 많이, 절대량이 많이 있으니까요. 뼈에 칼슘이 부족하던 말던 일단 빼와요. 뼈는 당장 으스러지는 게 아니니까 어쨌거나 내가 좀 살아야겠으니까 뼈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칼슘이. 그러니까 일단 빼와. 그래서 바이타민 활성형 비타민 D가 뼈에 골격에 가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 골격에 있는 칼슘을 혈액 쪽으로 빼옵니다. 이게 뭐냐면 용출이에요. 칼슘 용출. 뼈로부터 칼슘이 이제 용출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 내 칼슘을 공급해 줍니다. 혈액으로. 또 하나 어떻게 해? 소장은 직접적으로 음식물이 섭취돼서 흡수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칼슘 흡수가 더 잘 되도록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또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요. 칼슘이 평소보다 더 많이 흡수될 수 있게. 칼슘 흡수 촉진. 이런 식으로. 비타민 D가 지금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칼슘이 재흡수라고 되어 있는데 소변으로 나가는 것을 다시 끌어당겨. 혈액 쪽으로. 그래서 칼슘 배설 억제 여기가. 소변으로 칼슘 빠져나가는 거 막아. 이게 다 비타민 D, 활성형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혈액 내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겠죠. 뼈에서 칼슘 빼서 혈액으로 가지고 와. 소장에서 칼슘 흡수 촉진시켜. 소변으로 빠져나가려는 칼슘 다시 데리고 와. 그러니까 전부 다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신호를 골격과 신장과 소장에 칼슘이 혈액 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게 누구다? 바이타민 D다.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우리가 체내에서 기능을 한다. 그리고 뼈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바이타민 D가 칼슘의 용해도 촉진시키지만 어쨌거나 비타민 D가 그 뼈 안에서 뼈가 제대로 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혈장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칼슘을 뼈에서 빼오기는 하지만 그런 역할도 하고 평상시에 혈장 칼슘 농도가 잘 유지될 때는 뼈 안에서 비타민 D가 뼈 안에 칼슘이 잘 침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뼈 건강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핍이 되면 뼈 안에 칼슘이 잘 침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우리 뼈가 이렇게 사실은 겉에서 보면 되게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 보면 이런 해면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이래서 대퇴뼈가 이렇게 있다. 대퇴부 뼈가 있다. 그럼 겉에는 되게 치밀골이라고 해가지고 단단한 뼈예요. 겉에는 치밀골이라고 해서 단단한 뼈, 이거 나중에 칼슘 할 때 또 확인하겠지만 땅땅해. 근데 안쪽은 이렇게 우리 스펀지 모양의 해면 조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면 조직. 그걸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우리 마사지 할 때 쓰는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수세미 같은 거, 그릇 닦는 수세미 같은 거. 얼기설기 되어 있는 해면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골수가 이렇게 있고, 얘는 골수. 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얼마나 치밀하게 이 해면 구조를 잘 구성하고 있느냐가 이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 이 해면 구조가 얼기설기돼요. 치밀하게 해면 구조가 형성이 안 되니까 겉에서 보면은 뼈가 멀쩡해 보이는데 뼈를 슬라이스 해보면 안에가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거죠. 얼기설기. 뼈가 약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생기면은 구루병이라고 해가지고 뼈가 단단하지 못해서 이렇게 뼈가 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보행이 이렇게 되게 곤란해지는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 뼈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골반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퇴부 뼈가 이렇게 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구루병이에요. 보행에 장애가 있죠. 걸어 당기는데. 어른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골연화증. 이 구루병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안에 슬라이스에 보면 해면 구조가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어가지고 뼈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충격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아예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아예 크게 뚫려서 생기는 게 이제 골다공증. 골다공. 구멍이 많다라는 뜻이죠. 이런 골다공증 같은 경우 뼈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칼슘만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바이타민 D가 부족해도 뼈와 관련된 질환이 생겨요. 특히 이런 비타민 D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타민 D가 뼈 이외에도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 이런 데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심혈관계 질환 유발률이 올라간다던가 세로토닌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해서 우울증에 생긴다던가 이런 증상이 어, 그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자, 비타민 D가 과잉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D를 그러면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사실 비타민 D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별로 없어요. 버섯이나 기름이 많은 생선인데 생선도 요즘 사람들 잘 안 먹죠. 이 버섯도 어떤 버섯이어야 되냐면 얘도 햇빛 보고 자란 버섯이어야 돼. 햇빛에 자란 버섯. 햇빛에 자란 혹은 햇빛에 말린 버섯이어야 해. 왜 얘도 자외선을 받아야지 지가 비타민 D를 합성하거든요. 근데 요즘 버섯은 그 뭐야 저기다 키우잖아요. 그 뭐죠?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운다거나 햇빛에 잘 안 말리고 그냥 드라이 오븐에 말린다거나 이렇게 가공되는 버섯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버섯이 급원식품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양이 섭취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급원식품이 이렇게 별로 없는데 그럼 비타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합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햇빛이 날 때 햇빛을 쬐이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은 비타민 D를 만약에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햇빛 받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옷도 다 자외선 차단되는 UV 차단 옷을 입거나 얼굴에도 선크림 다 바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자외선이 피부 안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가 현대인들이 굉장히 마일드하게 결핍이 되어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그 현대인의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좀 강화된 식품이 많이 나와야 해요. 아니면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를 한다거나 보통 이런 강화식품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유제품에 많이 강화시켜 놨어요. 왜 그럴까요? 유제품에 비타민 D를 많이 강화시켜 놨어요. 아까 비타민 D가 누구랑 칼슘과 같이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제품에 워낙 칼슘이 많으니까 칼슘을 먹는 김에 같이 비타민들을 같이 먹는 거죠. 그래야지 상승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제품에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이타민, 지용성 바이타민으로 비타민 E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이제 다른 이름 우리가 토코페롤로 많이 알고 있어요. 식품 안에 들어있는 천연에 존재하는 토코페롤, 비타민 E의 형태는 뭐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 토코페롤 형태가 가장 활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토코페롤이라고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E의 가장 큰 체내 기능은 아까 베타카로틴처럼 항산화 기능이 아주 뚜렷한데 이 바이타민 E의 항산화 기능은 특히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세포막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지방을 쓸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세포막은 인지질의 두 개의 층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인지질의 여기가 인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방인데 특히 지방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꺾어서 그리는데 그게 왜냐면 이 세포막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뭐라고 그랬죠?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는 그런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탄소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사방에 누군가를 결합하고 있어야지 되게 안정적인 구조를 하는 애다. 원래 사방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야. 근데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한쪽이 빈다.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불포화돼서 얘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중 결합이 있는 부분은 얘네 자체가 그 사방으로 원소를 결합해야지 안정적인 구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 결합을 잘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산소가 와서 결합한다 그러면 이 지방이 산패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포막은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이중결합이 많은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세포막에 다량으로 있는데 또 세포 내는 어때요? 세포 내 환경이 산소가 굉장히 풍부한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대사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세포막이 이중결합이 많은 다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세포 대사 내에서 생성되는 그런 유리 라디칼의 공격을 엄청 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포막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 세포막이 산화가 되면서 예, 세포가 파괴가 되는 거죠. 건강하게 세포막이 유지가 안 되고 그런 세포막이 산화가 되면 세포가 파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누가? 바이타민 E가. 바이타민 E가 이 유리 라디칼을 지가 뺏어와요. 자기가 그 유리 라디칼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공격하려던 유리 라디칼을 지가 결합해. 산화를 막아주는 거죠. 세포막이 산화하는 것을 엔타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 라디칼이 세포막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가 먼저 비타민 E가 유리 라디칼을 뺏어옵니다. 자기가 결합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포막을 보호해 주죠. 근데 이게 바이타민 E가 가능한 게 비타민 E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그런 부분에 가서 항산화 작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방하고 친하니까요. 또 하나가 이제 마찬가지의 그 개념인데 아까도 이제 유리 라디칼을 자기가 먼저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노화 방지.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뭐 젊어지는 비타민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건강보조식품으로도 많이 먹어요. 토코페롤. 또 하나 얘가 이제 그 뭐냐면은 그 혈액에서 작용을 할 때 누구의 산화도 막아주냐면 이 비타민 E가 그 LDL 콜레스테롤 산화도 막아줘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혈액순환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고 이제 혈관을 이제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혈관을 튼튼하게. 튼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가 먹을수록 노화작용에 의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률은 이제 그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손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혈액에 존재하는 그런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된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이제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유발을 시켜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억제시켜주는 항산화 기능을 갖는 게 또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있는 환자들이 좀 비타민 E를 추가로 더 섭취하기도 하고 하죠. 바이타민 E의 독성이 이제 크게 없기 때문에 더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많이 먹고 있고 급원식품 식품으로 형태로 먹을 거면 우리가 먹는 식물성 기름 있죠. 특히 종자유. 종자유가 뭐예요? 종자 있죠. 종자가 씨잖아요. 씨. 씨에서 추출한 기름. 그러니까 뭐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자유는 종자 자체가 그 저거 뭐야 불포화 지방산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 스스로 산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종자에는 바이타민 E가 같이 토코페롤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자에서 뽑은 포도씨유나 해바라기 씨유 같은 데는 바이타민 E도 함께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뒤에 영양 성분표를 보면 뭐 불포화 지방산 몇 퍼센트, 뭐 단일 불포화 지방산 몇 퍼센트, 그다음에 밑에 보면 토코페롤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게 이런 종자들은 자체적으로 C에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또 우리가 종자 C로 만든 유지를 먹으면 같이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지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K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K도 뭐냐면은 우리 장에는 우리가 소화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있어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다 소화관이라고 그랬죠? 저기 뭐야? 관 하나로 이뤄진 근육층의 관이라고 했는데 이런 소화관에는 부위별로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전부 다. 다양한 미생물들이 골고루 다 잘 살고 있고 특히 대장의 종류가 훨씬 더 많이 있고
근데 입식도 뭐 위, 소장, 대장, 항문 이어질 때 모든 미생물들이 이제 다 있는데 특히 이제 대장에 미생물의 종류가 왕창 많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런 소장이나 이제 대장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바이타민 K를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도 합성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편식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데 그 식사가 어떤 식사냐면 여기 급원식품을 보면 채소류입니다. 채소류. 바이타민 K는 채소류에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채소를 정말 김치 쪼가리 하나도 안 먹는 철저하게 채소를 배제하는 이상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먹는 식사를 통해서 비타민 K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니까 결핍증도 거의 없죠. 그런데 그 비타민 K가 주로 우리 몸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액 응고입니다. 우리가 뭐 손가락을 비었어요. 칼에 비었어. 막 피가 나.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피를 멈추기 위해서 지혈을 하죠. 꽉 잡고 있어. 그럼 피가 난 곳에 이제 피딱지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피딱지가, 손가락 피딱지가 생겨요. 그 피딱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몸에서는 한 10가지 이상의 그 팩터들이 작용을 해서 그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 10가지 이상의 팩터 중에 이제 비타민 K가 속해 있어요. 만약에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응고가 잘 안 돼요. 혈액 응고가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 A, D, E, K를 이제 배웠습니다. 뭐 체내 기능은 여러분이 핵심적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A 하면 레티놀과 카로티노이드가 있고 체내 기능은 눈 건강, 그 다음에 상피세포 건강하게, 피부 건강하게 해주는 것, 특히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이 매우 크다라는 것. 네, 바이타민 D 하면 뼈 건강, 칼슘하고 같이 연결해서 뼈 건강에 굉장히 필요한 비타민이 바이타민 D고 자외선을 통해서 합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바이타민 E 하면은 혈액순환, 그다음에 세포막의 항산화로 세포막을 튼튼하게 세포가 파괴되지 않고 잘 산화 스트레스 견딜 수 있도록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바이타민 K 하면 이제 혈액 응고.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응고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저거 중에 그 뭐죠? 그 쥐약 중에 쥐약 있잖아요. 쥐 죽이는 약. 그 쥐약 중에 성분이 이 비타민 K를 파괴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쥐가 그 비타민 K 파괴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쥐약을 먹으면 겉으로 보면 되게 멀쩡해 애가. 그런데 죽어 있어. 그래서 안에서는 전부 다 내추럴로 죽어 있는 겁니다. 안에서 출혈을 유발을 하는데 비타민 K를 다 파괴시켜 가지고 응고가 안 돼. 그래서 출혈이 계속 지속이 돼 가지고 안에서 내출혈로 이제 쥐가 죽는 거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 가만히 얌전하게 자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안에서는 내출혈로 얘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런 쥐약 성분도 있습니다. 바이타민 K를 파괴시켜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핵심적인 단어랑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 바이타민에 바이타민 C와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B 복합체, 뭐 비타민 B군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비타민 B군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이제 핵심적인 단어만 알면 되는데 왜냐면 요즘은 이제 어, 영양 상식이 소비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기사들도 많이 굉장히 꽤 전문성 있는 기사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또 대학에서 이런 비슷한 과목을 수강했는데 또 그런 용어들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비타민 B에 속하는 종류들을 보시면 아까 그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비타민 B를 붙이긴 했지만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1, 2, 3 이렇게 번호를 이제 붙여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이 있는데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티아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 비타민 B3는 요즘에 이제 나이아신으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이아신. 자, 그런데 이 수용성 비타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체내 저장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면 소변을 통해서 다 배설이 된다고 했습니다. 쓸 만큼만 쓰고 남는 거는 체내 저장하지 않고 소변으로 배설이 돼요. 저장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결핍증이 꽤 빨리 겉으로 나타나는 편이고요. 굉장히 특이한 거는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종류마다 나타나는 결핍증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결핍증 나타나는 임상 증상만 보고 어떤 비타민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비타민별로 결핍 증상이 뚜렷해요. 그래서 그 결핍 증상을 같이 여러분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비타민 B1 티아민이라는 것은 어디에 많냐면 공유랑 육류에 많이 있습니다. 공유 중에서도 껍질을 안 덜 깐 공유를 우리가 전공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흰 쌀 말고 그때 왜 쌀도 도정을 많이 안 한 쌀을 현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미 같은 그런 전공류. 왜냐하면 껍질 부분에 비타민 B1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흰 쌀의 전분 부분보다는 겉에 껍질 부분에 껍질로 갈수록 이 바이타민 B1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공류나 도정하지 않은 전공류나 이런 육류 이런데 그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식사를 꽤 잘 챙겨 먹는 사람들은 비타민 B1이 부족할 경우는 거의 없죠. 요즘엔 비타민 B1 부족증을 보기가 결핍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웬만큼 다 잘 먹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런 대표적인 비타민 B1의 결핍증 중에 각기병이라는 게 있어요. 각기병. 이 베리베리 병이라는 건데 이 각기병이 뭐냐면은 비타민 B1의 극심한 결핍 증상입니다. 이 각기는 특징적으로 근육이 위축이 되고 걷는데 그래서 보행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게 부종이 없으면 건성각기고 붙는 게 있으면 습성각기라고 해요. 근데 이런 각기가 나타날 수 있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각기병이 관찰됐다 하면 어느 층에서 많이 그 발견이 되냐면 이 노인 계층 중에서도 이제 식사가 굉장히 불량한 그런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질병이 됐던 혹은 신체에 장애가 있던 스스로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통계로 봤을 때 노인 계층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활동도 불편하고 거기에 질병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식사가 굉장히 불량해지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도 각기병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역시 영양 결핍증이기 때문에 비타민 B1을 보충해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기 뒤에 잠깐만.
이런 아까 비타민 B1, 티아민 결핍이 나타나기 쉬운 그룹 몇 가지 좀 설명하고 좀 쉴 건데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노인 중에서도 식사가 굉장히 불량한 식사가 제대로 디어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노인들이 식사가 불량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신체 활동에 장애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치아가 불편하잖아요. 이빨이 다 빠지고 틀니를 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치아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이빨이 몇 개 안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저작작용이 잘 불량하면 그것이 흡수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돼요. 여기서 제대로 잘 저작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저작작용이 불량하니까. 그리고 치아가 불편하면 먹는 것이 제한이 되죠. 그래서 치아 문제. 또 하나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소화기계가 이제 흡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노화에 의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 계층에서 이런 티아민 결핍이 나타나기 쉽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 심한 알코올 중독자는 대부분 식사보다는 술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밥을 잘 안 챙겨 먹기 때문에 영양 결핍과 함께 이런 티아민 결핍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골고루 하지 않고 특히 이런 백미나 흰 밀가루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 이거 위주의 식사 여기는 다 전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탄수화물 중에서 전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비타민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비타민 B2부터 할까요?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4시에 다시 모이도록 합니다.